수어사는 어느 쪽입니까? 나는 아무 쪽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다가오는 적을 잡는 초병일 뿐입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번 나레이션 되게 짧았어요. 네. 원래는 그 최명길의 대사는 원호 씨가 했으면 했는데 저희가 읽었던 그 두 문장 중에 20액 네. 수어사 20액이 대답하는 신이 음. 저희 오늘 그 나레이션에서 아마 나올 텐데 네. 원호 씨 목소리가 더 좋아서 아. 메인은 원호 씨가 읽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잠깐 제가 최명길 역을 오늘 읽어봤습니다. 그 참고로 앞에 나오는 나레이션은 지금 조 셰프님께서 다 선정해주신 네, 그렇죠. 문장들로 네. 구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 오더라고. 네, 욕하지 마시고요. 그 김상원과 최명길 얘기를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많이 중심적으로 드렸는데 네. 그 밖에도 중요한 인물들이 뭐 물론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특히 박해일 씨가 연기한 왕 인조, 그 다음에 또 김류라고 하는 신하가 나오는데 네. 전형적인 어떤 그 소영창 씨의 느낌. 소영창 그냥 그 자체였죠. 네. 그 소영창 씨가 아니라 네. 씨 연기한 김류라는 여지껏의- 캐릭터 네. 되게 좀 간신의 모습으로 나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읽었던 이 수어사가 바로 박희순 씨가 연기한 무관, 멋있었어. 네, 20액이라는 또 그 무관도 나옵니다. 맞아요.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칼 들고 전장에서 적의 목을 베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 영화의 무게감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영화의 울림을 더해주고 있는데 네. 누구부터 얘기해볼까? 일단 뭐 왕이니까 우리 인조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인조요. 이 영화에서 왕 인조, 박해일 씨가 연기한 이 캐릭터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인조 등장하던 씬 기억나세요? 맨 첫 등장이요? 그렇죠. 어땠었죠? 저는 이 영화의 그 오프닝 씬들이 각 등장 씬들이 꽤 인상 깊은 사람들이 맞아, 다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상원, 최명길뿐이 아니라 네. 인조의 등장 씬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어땠었죠? 이게 인조가 등장하는 씬이 네. 저희가 그 책도 봤잖아요. 다시 네네. 김 선생님의 네네. 남한산성도 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 남한산성의 챕터가 푸른 연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맞아요. 푸른, 초반부에. 푸른 연기라는 챕터가 있고 네. 그게 영화적으로 따지면 인조의 등장씬이에요. 음. 영화에서 인조가 등장하는 씬은 네. 남한산성에서 보여주는 쇠잔한 왕조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연출하고 있어요. 연출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줄거리 처음에 요약하실 때 네. 그 원우 씨가 1회피에서 음. 김이 펄펄 난다라는 네, 표현을 네, 네.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실제로 카메라 필터를 조금 푸른 빛을 띠게 한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추운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책의 정말 소제목을 그대로 딴 느낌이고 네. 좀 그런 푸른 빛을 띠게 해서 추위와 음. 마음의 온도마저 네. 서늘할 정도의 한기가 느껴지도록 네. 이제 시각적 표현을 매우 잘한 게 인조의 인조의 등장씬이죠. 저는 사실 거의 명장면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매번 꼽잖아요. 인조의 등장씬. 인조의 등장씬이 야 어떻게 저렇게 딱 그냥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인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네. 역사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인조 이전의 왕이 광해군이죠. 이미 그렇죠. 영화화 이미 한번 이병헌 됐죠. 씨가 한번 했었던. 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인데 광해군의 아버지는 선조예요. 선조하면 뭐예요?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이제 분조라는 걸 합니다. 분조가 뭐냐면 네. 그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임금의 조정과 세자의 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통성은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전쟁의 참화를 겪어요. 그래서 광해가 전쟁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뭐 광해군이 되지만 네. 광해군이 초반에 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광해의 업적이자 후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게 중립 외교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명청에 대한 중립 외교를 하죠. 이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강홍립의 중립 외교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이순신 장군도 있었지만 사실 명나라의 지원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명과 군신 관계나 다름없는 외교 관계였는데 더욱 강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명이 힘들어져. 우리 너무 우리 도와주려다가. 네. 그리고 그때 하필 여진이 후금을 세웠고 이 후금이 아주 강성해져서 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해가 중립외교를 하다가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인조 반정이 발생해요. 제가 사실 인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과정을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가는데 아무래도. 즉 중립외교 때문에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인조는 왕이 됐고 네. 반정이라는 게 뭐죠? 쿠데타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조는 청에 대해서
실리주의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통수에 빠진 거야. 그렇구나. 시작부터. 그래서 막 청을 때리자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결국은 정묘호란이 발생해서 강화도까지 일단 간 거예요. 네. 가서 피신 갔다가 이제 형제예를 맺죠. 그랬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남한산성 이전의 조선 상태예요. 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형제예는 맺었는데 말을 연락이 안 들어. 그래서 태도가 삐딱해. 네. 그래서 손봐주자 하고 청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너무 빠르게 내려오니까 강화도는 이제 다시 못 간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가서 이제 그냥 문 닫은 거예요. 네. 근데 인조는 무언가를 해보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태생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리 외교를 할 수가 없어. 왕이 되기를 그렇게 되먹었는데 어떻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첫 손에 꼽는 사실 암군이 되기도 하죠. 아 인조가요? 네, 인조를. 근데 보통 우리가 연산군. 그죠. 가장 좀 최악인 인간들은 군이 붙고, 그쵸. 제일 최고는 종이 붙고. 맞아요. 조 정도면 그래도 보통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연산군은 사실 좀 넘사벽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거의 뭐 일단 얘는 뭐 거의 살인마야 보면. 근데 사페. 아무튼. 네. 그래도 인조 자체를 왕 중에서는 거의 최악의 암군으로 꼽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조선 왕조 매니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인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동진 씨가 네. 유퀴즈에 나와서 유퀴즈? 우리 그때 같이 봤었잖아요. 네. 같이 본 건 아니고 둘 다 봤다고 네네네. 해서 뭐 인용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영화든 아무리 못 만든 영화도 네. 그 안에 진심이 있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역시 인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미화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 사람도 진심이 있었구나. 인조도 진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오히려 좀 이해해보는 시각도 가졌어요. 물론 이게 연출이고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이제 인조도 좀 백성들을 그래도 많이 생각하는 느낌도 맞아요. 많이 부각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나라의 국왕이 네. 견뎌야 하는 무게나 어려움,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망해가는 망국의 아픔을 겪는 네. 비참함은 좀 상당히 공감됐던 캐릭터가 아닐까.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이건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데 이 영화 초반에 보면은 그 청나라 쪽에서 이제 인조 아들인 소현세자를 네. 청나라 쪽에 인질로 넘겨서 억류를 해야겠다 우리가 넘겨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요구를 들어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라는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쵸. 인조가 굉장히 싫어하면서 그런 말은 도대체 입에 그냥 꺼내지도 말라는 식으로 그쵸. 만류를 하거든요. 더 이상 논하지 말라. 네, 근데 이게 사실 아들을 뭐 굉장히 사랑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이 병자호란 이후에 결국에는 소현세자가 중국 심양에 억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얼마 뒤에 독살당한 게 거의 확실한 분위기로 이제 비명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인조가 개입됐을 거라는 설이 있거든요. 많죠, 되게. 네. 인조는 그리고 자기 다음 왕으로 소현세자가 비록 죽긴 했지만 소현세자한테도 아들이 2명이나 있었는데 그쵸.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소현세자의 동생, 그러니까 자기의 둘째 아들을 세자로 지목한 거예요. 복림대군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예송 논쟁의 씨앗이 여기에서 뿌려지는 겁니다. 효종. 지금 적장자가 아닌 거야. 맞아요. 우리는 종묘 사직을 지켜야 되는데 그치. 왕이 먼저 지도 쿠데타로 집권을 했을 뿐더러 적장자도 지목을 안 해주는 이거. 그래서 이 조선의 이념 그 자체인 세습 원칙을 스스로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소현세자 네, 이야기. 이게 조금 인조라는 인물을 우리가 그냥 개별적 사건으로 보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네. 인조가 소현세자를 보내기 싫은 건 전 이해가 돼요. 네네. 당연히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을 거고 근데 결국은 처음에 들어줬으면 사람들이라도 안 죽었을 텐데 실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결과론인 거고 모르는 거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소현세자가 가서 9년인가를 억류돼 있는데 네. 그 청에 가서 심양에서 관계를 잘 맺었대요.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도 이제 소현세자한테 이제 되게 우호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조선으로 왔을 때 네. 굉장히 친청파가 돼 있는 거지 소현세자가. 아, 우리는 이제 문제가. 이런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정치적 의미가 있군요. 근데 인조는 그 나중에 뭐 영화 말미에 나오지만 삼계 구고들이야 하면서 뭐 머리를 찌어가면서 3번이나 했는데 정말 치욕적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친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치욕으로만 남아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아들이란 놈은 와서 조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던 겁니다. 아빠, 를 주장하니 잘 좀 해봐요. 여기서 인조의 사실 그릇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 그러면서 소현세자에게 굉장히 큰 분노, 사실 트라우마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 가운데서 소현세자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사실 모르죠. 근데 이건 정말 확신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농후하다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소현세자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다는 건 인조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생 복림대군을 왕으로 세웠던 거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런 이야기는 원래 알고 계셨어요? 저 이거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그 만화책 옛날에 재밌게 봤어요. 야, 진짜 역사 얘기까지 이 사극도 한 번씩 다뤄야겠다 우리. 조세프님이 용의 눈물? 조세프님이 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처럼 사극을 지금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인조 말고 다른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우리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네. 이 영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송영창 씨가 연기한 이 캐릭터. 이분은 진짜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그때부터 계속 악역인 것 같아요. 항상 그 아래 뉴스들이 더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상당히 잘생긴 얼굴이요. 맞아요. 미남이에요. 엄청난 미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경영 씨와 함께 투톱으로 굉장히 캐릭터가 고정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이 김류라고 하는 병조판서인가요? 영의정이었죠. 가장 국무총리 정도에 해당하는 제일 높은 거죠. 직급상으로. 고위 관직자를 연기한 이 송영창 씨 그리고 김류라는 캐릭터가 영화에서는 완전 시류에 휩쓸리는 그냥 간신 같은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네. 좀 어떤 인물이었어요? 실제로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영화적으로 보셨을 때 어땠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류라는 사람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의정 할 정도면 조선사회에서 어쨌든 가장 성공한 벼슬았죠. 네.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병자호란 때 자신의 주장보다는 처신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인물 정도로 기록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사실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다소 심하게 썰린 게 아닐까 싶긴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김류 후손들이 보면 좀 기분 김류만 되게 이렇게 복합적이지 않은 캐릭터 아니었어요? 맞아요. 한 번도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늘 그러니까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어쩌면 사실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인조의 고민 김상원과 최명길의 고민을 드러내려면 상대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무능한 관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김류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네요. 근데 김류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조선 관료들의 어떤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얼마나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남한산성 책에서도 소설에서도 이 정도까지 나쁘게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김류가. 근데 영화에서는 좀 더 대중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완전히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썰어놨어. 근데 뭐 또 딱히 자랑할 만한 또 업적은 없는 거 아니다 같고. 보니. 아무튼 김류를 보면서 이제 날쌔가 대장장이 고수가 근황병을 부르려고 나갔다가 사실 거기서도 조선 근황병들이 날쌔를 죽이고 마치 그 격서를 못 받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 오히려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캐릭터들이 김류랑 동류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호응하는 캐릭터고 난세의 어떤 인간의 좀 비겁한 본능들이 나올 때 어떻게 펼쳐지는지 거기에는 신분의 그 위아래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조선 사회의 대의 명분만을 좇고 있는 자들의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그래서 명분과 대의라고 입에 붙이고 살아요. 뭐 사대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얘기 많이 합니다. 말로는 입만 열면. 근데 사실 그들의 삶에서 그러한 기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관객들의 조소를 받는 캐릭터인 것 같고요. 여담입니다만 이제 송영창 씨가 연기했는데 참 연기를 잘하시는 건지 이 역할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 김상헌 최명길을 마무리할 때 김훈 선생님의 글의 내용을 빌리자면 김류 같은 관료들은 이제 결국 이제 말의 길 그리고 삶의 길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의 길과 삶의 길이 같아지는 게 이게 오히려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돼요. 김류가 훨씬 쉬운 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 막상 우리가 저 상황 속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김류가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을까? 맞아요. 문제는 되게 쉽게 답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조 셰프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현실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 약간 김류 같다.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저는 회사에서 보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큰 회사를 다니시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약간 김상원 같았던 것 같아요. 맞네. 올해 초에. 이건 제가 증인으로 서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아주 잘생긴 무관 한 명이 나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이시백이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인물이 이제 무관으로서 또 문관과는 다른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고 있는 멋있죠. 느낌이고 참군인
네, 이 리더십에 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캐릭터인데 이시백 박희순 씨가 연기한 캐릭터인데요. 이시백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조 셰프님? 이시백의 대사 중에서는 아까 전에 원우 씨가 멋있게 읽어주신 낭낭하게 읽어주신 대사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오늘 너무 그 영화 대사에 그냥 엎혀가는 느낌인데. 네, 워낙 좋아요. 워낙 좋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능히 저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허나 이 추위와 굶주림에 우리 군사들이 먼저 무너질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임전무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정신과 그렇죠. 동시에 네, 부활을 아끼는 이제 참군인의 모습이 맞아요. 다 담아져 있는데 네. 이 사람도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네. 잘 몰랐는데 네. 원래 문관이었대요. 원래 문관이었는데 그 성혼이라는 대학자 있잖아요. 네네네. 그 퇴계 이황과 막 쌍벽을 그렇죠. 이뤘던 네. 율곡 이위와 그래서 성혼과 이항복의 제자였답니다. 아 이항복이라 하면 이제 오성과 한음에서 오성과 한음에 오성을 맡고 오성 있는. 이항복. 네. 네. 창호질이 이렇게 막 뚫고 막 이러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이덕호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혼과 이항복의 제자였는데 김유랑 마찬가지로 인조 반정 때 공헌을 해요. 이 두 사람이. 김유도 마찬가지고 이시백 대단한 사람이네. 이시백도 마찬가지고 네. 인조 반정 때 인조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후일에 호란이 끝나고 나서 네. 우의정, 좌의정 다 거치고요. 영의정까지 올라서 성공한 인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다만 이 사람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평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굉장히 청빈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이시백을 보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네. 저는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이 결국 결정하고 그렇죠. 책임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시백과 김유를 통해서 우리는 포지션에 무작정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에 맞게 결정과 책임을 다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정말 쉽진 않지만. 네, 둘 다 어떤 지휘관의 포지션, 네. 책임자의 포지션이 있었지만 네. 김유가 더 높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시백이 더 리더답게 보이는 모습이 맞습니다. 나타나는 것 같고 네. 지난번에 녹음 때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우리 정치 지형에서 네.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고요. 네. 아쉽게도 김상원 최명길의 에피소드가 아닌 이 얘기를 이시백과 김유 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이시백과 김유 모두 인조반정 후에 각광을 받았던 정치인이지만 네. 이후의 삶의 궤적은 되게 다르잖아요. 언젠가 호우 시절이 김유의 이야기로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우 씨와 제가 김상원과 최명길 같은 혹은 이시백 같은 인물을 두고 각자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논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주 저는 그날을 아주 기다리고 올까? 있습니다. 올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뭐 타이타닉 때 이튼스쿨 얘기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언저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더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돌격하라라고 얘기하는 리더가 그렇죠. 있는 한편 나를 따르라라고 맞아요. 하는 리더가 있다는 거죠. 김유는 영화에서 나오지만 자기는 가만히 있고 돌격하라 가서 싸워라라고 이제 병사들의 등 뒤에서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이 쭈뼛쭈뼛 하니까 몇 명을 베어버려요. 네. 심지어 네. 진격하지 않으면 아군의 손에 죽도록 상황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은 날 그렇죠. 전혀 네. 듣지도 않았죠. 이시백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반면에 이시백은 이 영화에서는 뭐 누구보다 항상 먼저 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리더의 두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조적인 캐릭터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시백 현실 정치에서 이시백 같은 인물 조 셰프님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요즘 제 상태를 아시잖아요. 네.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전혀 흥분하지 않죠. 더 한탄스러웠던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김유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는. 호우 시절